안녕하세요.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맹자입니다.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조형권 선생님입니다.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건강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끼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본 50대는 인생을 다 겪은 큰 어른 같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50대가 되어보니 어떠십니까? 신체적 사회적 나이를 생각하면 10년 전의 40대가 지금의 50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50대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먼저 경제적 여건이 변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퇴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변화로 50대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쉽게 토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별 의미 없는 말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맹자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후 술의 수십 대와 수백 명을 이끌었습니다. 맹자는 뛰어나게 명석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호탕하면서도 따뜻했던 듯합니다. 맹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 공손주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점이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주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넓고 강하고 고든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꺼리낄 것 없는 정신적 육체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근심이 닥쳐오더라도 근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부서의 누군가는 다른 부서의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반대 일도 벌어집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끓어오르는 혈기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절반쯤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불상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통과 야단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호통치면서 잘못을 꾸짖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단가? 지위가 높으면 단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평소 조용히 불만을 누적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후배나 직원, 가족에게 일장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쓴소리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과연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점심시간에 한 음식점에서 회사원 10명이 밥과 술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회식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직원부터 60대 직원까지 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성이 오가면서 나이 든 직원이 젊은 직원에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동료들이 만류를 했지만 아마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서로 간에 보기도 민망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술 기운을 빌려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반항을 한 젊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황을 빌려 상대방을 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한 인상과 그리고 몸매 그리고 무시무시한 문신으로 상대방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용맹하다고 과시합니다. 이것은 보통 필부의 만용, 즉 평범한 사람의 과장된 용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기에서 발휘됩니다. 갑작스럽게 처한 어려움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이들에게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사소하게 용맹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맹자는 사소한 용맹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주변국의 영토를 빼앗아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제선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특히 평범한 사내의 용맹으로 단지 한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용맹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1대1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쟁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죠. 맹자는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왕께서는 사소한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칼을 쥐고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네가 어찌 감히 나를 감당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평범한 사람의 용맹으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왕께서는 용맹을 크게 가지십시오. 맹자는 용기의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적을 받는 사람도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잘 지켜보다가 시운이 무르익었을 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파급력을 키우려면 다른 사람의 공감도 얻어야 합니다.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해결해주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내가 발휘할 진정한 용기와 사소한 용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훈계하고 욱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 적당하게 눈치를 보다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야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쉽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령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도를 걷는 음식점의 사장님과 다르게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더 저렴한 식자재를 쓰고 맛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고민하기보다는 음식점을 확장하는 데 더 골몰한다면 손님들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휴가철이나 지역 행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바가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싼 요금으로 관광객들에게 돈을 갈취할 수 있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가게나 지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를 걷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빛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매번 거짓된 임시 방편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도는 바른 길이지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꾸 샛길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질고 의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빠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가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불완전한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동양 사회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압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벗의 관계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수어지교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나 위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해도 상대방은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를 맹자는 지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도리에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띄워주거나 칭찬을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달콤함에 취한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나요? 남은 인생에서 지식과 지혜,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지위와 위치에 기대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기준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바둑의 소질과 흥미를 보여서 어릴 적부터 바둑에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단하지 못하고 바둑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후원자 덕분에 취직을 했지만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데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그를 다들 괄시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지식한 미생, 그리고 요령이 없는 장그래에게 공감이 가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들이 추구한 믿음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세상을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 치이다 보니 고집을 지키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관계도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신뢰를 주는 브랜드는 계속 믿고 쓰게 되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도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단골집을 좋아합니다. 반면 초반에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점차 초심을 잃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좋은 일만 오는 법이 없고 나쁜 일만 오는 법이 없습니다.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잘 될 때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어려울 때는 돈만 축내게 됩니다. 이러한 낙하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비상 경영에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이익도 크게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지만 반대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하향한다면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삐그덕거린다는 것을요.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다가 역풍을 맞게 되면 배가 흔들거립니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는다. 역사서 서경에서는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은 종국의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자는 재앙과 복도 모두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말이죠. 각고의 노력과 의지에 반해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국 이러한 환난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을 느낍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신랄 같은 빛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만들고 불러일으킨 재앙입니다. 좋은 상황이 언제든지 계속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경우죠. 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국민들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일은 적당하게 하고 즐기면 된다는 막연한 긍정론에 빠져서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막상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해고 리스트에 오르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재테크는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었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서 투자를 하는 등 욕심을 부리기보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비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 경계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교만한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주변에 자랑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젊었을 적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면 문제 없다고 자신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점검한다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라고 할까요? 막대한 병원비를 아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잘 보이려 할 때입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가는 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노력한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음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그 처지에 이르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 유명 유튜버, 스타 강사 등 다양한 부류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스타들에게 주목해서 광고를 내고 수익을 버는 윈윈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거기로 초점을 돌립니다.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스타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빛바랜 스타들은 그동안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가 허상임을 깨닫지만 이미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어두운 그늘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아는 사람은 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허황된 것이고 진짜인지 말입니다.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봐도 그가 하는 말이 아부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나의 기여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 더 큼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합니다. 요 임금은 자기 아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스스로 뒤를 이을 임금을 발굴했습니다. 그가 바로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은 효도와 우애를 잃지 않고 어릴 적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와 동생도 잘 챙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계모가 우물을 파서 의붓 아들을 묻으려 했는데 죽일 아들에게 그 우물을 파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계략을 눈치챘음에도 자신이 달아날 구멍을 따로 파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인격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었지만 여전히 효를 다해서 결국 계모와 동생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요와 순 임금을 보면 겸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물같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되지만 그 반대가 되기 십상입니다. 연륜이 생기면서 내가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옳다는 맹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보다 경험이나 경력이 낮다고 무시하고 편견과 아집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격언을 잘 새겨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두 잘 알지만 막상 실천을 잘 못합니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와 맹자, 성군의 대명사 요임금과 순임금은 평생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종국에는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값진 가르침은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요? 나와 다른 사람, 어린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학력과 재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삶의 덧없음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무의미한 슬픔, 어리석은 즐거움, 탐욕스러운 욕망, 사회적 관계의 즐거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들 중 당신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세네카가 이렇게 주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고 근근히 살아남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첫 아들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되어서 8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황제 네로의 스승이 되었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였고 폭군의 밑에서 채우는 비참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겪은 그였기에 슬픔과 즐거움, 욕망, 사회관계의 유연함을 깨닫고 평소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미 득도한 위대한 철학자와 다른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참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 기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들러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공허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찰나의 행복을 누리지만 그 끝이 있음을 알기에 다시 불행해집니다. 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떵떵거리며 산의 진미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점차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당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나를 함부로 대해서 혹사시키거나 다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 노력조차 안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팔자 탓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맹자가 돈을 분별한 것은 소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부와 명예를 취했다면 당연히 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호의코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수준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맹자는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나라의 뇌물에 맛을 들였다면 더는 바른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충분한 가치를 제공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균형감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탐욕의 늪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100억 원대의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무리한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억대의 규모의 회사가 되었지만 부채는 이보다 더 커서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수행하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군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보다 100배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작은 실수에도 죄책감이 들며 낙담하게 됩니다. 빨리 자라라고 싹을 들어올리면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넓고 큰 마음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까지 갖춘 인생 말이죠. 세상의 작은 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늘 그것을 기약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하며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즉, 호연지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넓고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세뇌한다면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호연지기를 체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호연지기를 깡그리 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로 들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스며들게 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주문합니다. 맹자는 송나라 사람들을 사례로 들어서 이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송나라 사람이 벼의 싹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싹을 억지로 뽑아버렸습니다. 쑥쑥 크라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피곤해하면서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우 피곤하구나.
내가 벼에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줬단다. 아들이 놀라서 논밭에 가보니 벼에 싹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송나라의 농부를 비웃었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벼의 싹을 억지로 뽑은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실망하더라도 원망하는 대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릇이 작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대놓고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픔이 있고 노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연지기를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처받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배반이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50에 이르면 온갖 배신과 배반을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도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감이 되어야 될 어른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자신에게 한 번쯤은 던져야 할 화두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맹자는 왕에게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이웃 국가를 정벌하려는 무모한 짓을 벌이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 나라는 부강해지고 주변국의 백성들도 제 나라로 이주할 것이고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한다면 주변국들은 왕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선왕은 맹자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제 나라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먹고 마시는 재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때 행복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를 먹고 회식을 하면 9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과음을 하면 반성을 하며 다시 운동하고 절주를 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재산을 모으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해서 욕망이 되면 문제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끼면서 욕심이 과해집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것은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거나 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적당한 항사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그 마음인 항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덕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베푼 덕은 아이가 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고, 회사에서 동료나 후배에게 베푼 덕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회사의 안녕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고, 각종 모임에서 베푼 덕은 모임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일이 달라진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곧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곧 전 세계가 바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50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회사에서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의 생활은 어떤가? 우리 집안은 평온한가?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경험치가 쌓이고 감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겪은 삶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그려지나요? 나는 어떤가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머리카락에는 점차 서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화한 기운과 웃음이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분노와 불만이 느껴집니다. 나이 50이 되면 내가 하는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양 고전은 낭독이 어려워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낮에 한번 했다가 밤늦게 저녁에 한 번 더 부분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목소리가 좀 졸릴 수도 있는데요.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맹자입니다.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조형권 선생님입니다.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건강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끼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본 50대는 인생을 다 겪은 큰 어른 같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50대가 되어보니 어떠십니까? 신체적, 사회적 나이를 생각하면 10년 전의 40대가 지금의 50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50대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먼저 경제적 여건이 변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퇴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변화로 50대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쉽게 토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별 의미 없는 말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맹자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후 술의 수십 대와 수백 명을 이끌었습니다. 맹자는 뛰어나게 명석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호탕하면서도 따뜻했던 듯합니다. 맹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 공손주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점이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주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넓고 강하고 고든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꺼리낄 것 없는 정신적 육체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근심이 닥쳐오더라도 근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부서의 누군가는 다른 부서의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반대일도 벌어집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끓어오르는 혈기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절반쯤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불상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통과 야단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호통치면서 잘못을 꾸짖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단가? 지위가 높으면 단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평소 조용히 불만을 누적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후배나 직원, 가족에게 일장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쓴소리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과연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점심시간에 한 음식점에서 회사원 10명이 밥과 술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회식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직원부터 60대 직원까지 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성이 오가면서 나이 든 직원이 젊은 직원에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동료들이 만류를 했지만 아마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서로 간에 보기도 민망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술 기운을 빌려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반항을 한 젊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황을 빌려 상대방을 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한 인상과 그리고 몸매 그리고 무시무시한 문신으로 상대방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용맹하다고 과시합니다. 이것은 보통 필부의 만용, 즉 평범한 사람의 과장된 용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기에서 발휘됩니다. 갑작스럽게 처한 어려움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이들에게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사소하게 용맹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맹자는 사소한 용맹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주변국의 영토를 빼앗아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제선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특히 평범한 사내의 용맹으로 단지 한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용맹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1대1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쟁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죠. 맹자는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왕께서는 사소한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칼을 쥐고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네가 어찌 감히 나를 감당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평범한 사람의 용맹으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왕께서는 용맹을 크게 가지십시오. 맹자는 용기의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적을 받는 사람도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잘 지켜보다가 시운이 무르익었을 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파급력을 키우려면 다른 사람의 공감도 얻어야 합니다.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해결해주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내가 발휘할 진정한 용기와 사소한 용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훈계하고 욱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 적당하게 눈치를 보다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야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쉽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령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도를 걷는 음식점의 사장님과 다르게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더 저렴한 식자재를 쓰고 맛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고민하기보다는 음식점을 확장하는 데 더 골몰한다면 손님들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휴가철이나 지역 행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바가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싼 요금으로 관광객들에게 돈을 갈취할 수 있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가게나 지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를 걷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빛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매번 거짓된 임시 방편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도는 바른 길이지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꾸 샛길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질고 의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빠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가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불완전한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동양 사회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압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벗의 관계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수어지교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나 위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해도 상대방은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를 맹자는 지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도리에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띄워주거나 칭찬을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달콤함에 취한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나요? 남은 인생에서 지식과 지혜,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지위와 위치에 기대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것까?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기준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미생의 주인공 장글에는 바둑의 소질과 흥미를 보여서 어릴 적부터 바둑에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단하지 못하고 바둑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후원자 덕분에 취직을 했지만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데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그를 다들 괄시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지식한 미생, 그리고 요령이 없는 장그레에게 공감이 가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들이 추구한 믿음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세상을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 치이다 보니 고집을 지키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관계도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신뢰를 주는 브랜드는 계속 믿고 쓰게 되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도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단골집을 좋아합니다. 반면 초반에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점차 초심을 잃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좋은 일만 오는 법이 없고 나쁜 일만 오는 법이 없습니다.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잘 될 때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어려울 때는 돈만 축내게 됩니다. 이러한 낙하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비상 경영에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이익도 크게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지만 반대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하향한다면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삐그덕거린다는 것을요.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다가 역풍을 맞게 되면 배가 흔들거립니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는다. 역사서 서경에서는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은 종국의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자는 재앙과 복도 모두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말이죠. 각고의 노력과 의지에 반해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국 이러한 환난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을 느낍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신랄 같은 빛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만들고 불러일으킨 재앙입니다. 좋은 상황이 언제든지 계속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경우죠. 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국민들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일은 적당하게 하고 즐기면 된다는 막연한 긍정론에 빠져서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막상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거나 해고 리스트에 오르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재테크는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었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서 투자를 하는 등 욕심을 부리기보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비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평소 경계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교만한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주변에 자랑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젊었을 적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면 문제 없다고 자신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점검한다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라고 할까요?
막대한 병원비를 아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잘 보이려 할 때입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가는 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노력한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음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그 처지에 이르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 유명 유튜버, 스타 강사 등 다양한 부류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스타들에게 주목해서 광고를 내고 수익을 버는 윈윈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거기로 초점을 돌립니다.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스타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빛바랜 스타들은 그동안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가 허상임을 깨닫지만 이미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어두운 그늘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아는 사람은 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허황된 것이고 진짜인지 말입니다.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봐도 그가 하는 말이 아부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나의 기여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 더 큼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합니다. 요 임금은 자기 아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스스로 뒤를 이을 임금을 발굴했습니다. 그가 바로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은 효도와 우애를 잃지 않고 어릴 적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와 동생도 잘 챙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계모가 우물을 파서 의붓아들을 묻으려 했는데 죽일 아들에게 그 우물을 파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계략을 눈치챘음에도 자신이 달아날 구멍을 따로 파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인격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었지만 여전히 효를 다해서 결국 계모와 동생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요와 순 임금을 보면 겸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물같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되지만 그 반대가 되기 십상입니다. 연륜이 생기면서 내가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옳다는 맹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보다 경험이나 경력이 낮다고 무시하고 편견과 아집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격언을 잘 새겨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두 잘 알지만 막상 실천을 잘 못합니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와 맹자, 성군의 대명사 요임금과 순임금은 평생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종국에는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값진 가르침은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요? 나와 다른 사람,
어린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학력과 재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삶의 덧없음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무의미한 슬픔, 어리석은 즐거움, 탐욕스러운 욕망, 사회적 관계의 즐거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들 중 당신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세네카가 이렇게 주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고 근근히 살아남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첫 아들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되어서 8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황제 네로의 스승이 되었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였고 폭군의 밑에서 채우는 비참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겪은 그였기에 슬픔과 즐거움, 욕망, 사회관계의 유연함을 깨닫고 평소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미 득도한 위대한 철학자와 다른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참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 기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들러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공허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찰나의 행복을 누리지만 그 끝이 있음을 알기에 다시 불행해집니다. 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떵떵거리며 산의 진미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점차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당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나를 함부로 대해서 혹사시키거나 다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 노력조차 안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팔자 탓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맹자가 돈을 분별한 것은 소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부와 명예를 취했다면 당연히 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호의코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수준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맹자는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나라의 뇌물에 맛을 들였다면 더는 바른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충분한 가치를 제공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균형감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탐욕의 늪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100억 원대의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무리한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억대의 규모의 회사가 되었지만 부채는 이보다 더 커서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수행하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군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보다 100배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작은 실수에도 죄책감이 들며 낙담하게 됩니다. 빨리 자라라고 싹을 들어올리면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넓고 큰 마음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까지 갖춘 인생 말이죠. 세상의 작은 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늘 그것을 기약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하며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즉, 호연지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넓고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세뇌한다면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호연지기를 체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호연지기를 깡그리 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로 들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스며들게 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주문합니다. 맹자는 송나라 사람들을 사례로 들어서 이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송나라 사람이 벼의 싹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싹을 억지로 뽑아버렸습니다. 쑥쑥 크라는 좋은 우도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피곤해하면서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우 피곤하구나. 내가 벼의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줬단다. 아들이 놀라서 논밭에 가보니 벼의 싹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송나라의 농부를 비웃었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벼의 싹을 억지로 뽑은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실망하더라도 원망하는 대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릇이 작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대놓고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픔이 있고 노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연지기를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처받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배반이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50에 이르면 온갖 배신과 배반을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도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감이 되어야 될 어른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자신에게 한 번쯤은 던져야 할 화두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맹자는 왕에게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이웃 국가를 정벌하려는 무모한 짓을 벌이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 나라는 부강해지고 주변국의 백성들도 제 나라로 이주할 것이고,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한다면 주변국들은 왕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선왕은 맹자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제 나라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먹고 마시는 재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때 행복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를 먹고 회식을 하면 9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과음을 하면 반성을 하며 다시 운동하고 절주를 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재산을 모으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해서 욕망이 되면 문제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의 희열을 느끼면서 욕심이 과해집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것은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거나 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적당한 항산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그 마음인 항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덕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베푼 덕은 아이가 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고, 회사에서 동료나 후배에게 베푼 덕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회사의 안녕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고, 각종 모임에서 베푼 덕은 모임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일이 달라진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곧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곧 전 세계가 바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50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회사에서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의 생활은 어떤가? 우리 집안은 평온한가?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경험치가 쌓이고 감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겪은 삶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그려지나요? 나는 어떤가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머리카락에는 점차 서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화한 기운과 웃음이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분노와 불만이 느껴집니다. 나이 50이 되면 내가 하는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양 고전은 낭독이 어려워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낮에 한번 했다가 밤늦게 저녁에 한 번 더 부분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목소리가 좀 졸릴 수도 있는데요.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